연인인 조시와 아이리스는 친구 별장으로 여행을 왔습니다. 친구들과 흥겨운 하룻밤을 보내고 난 다음 날, 조시는 밖에서 들어온 아이리스의 모습을 보고 경악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아이리스의 상반신은 누군가의 피로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SF 영화 컴패니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컴패니언은 2025년 개봉한 미국 SF 스릴러 영화입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아이리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삶의 방향도 없고 의미도 없으며 목적의식도 없다는 그녀의 독백이 이어집니다. 그녀가 오렌지를 고르고 있는 조슈를 보는 순간 갑자기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인생이 찬란해지는 거죠. 아이리스는 운이 좋다면 이러한 일이 인생에서 한 번 정도는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신은 2번이나 경험했다고 고백하죠. 첫 번째는 타인의 의지로 경험한 것처럼 느끼는 것에 불과하지만 두 번째 경험은 자신의 의지로 조시를 죽인 날이었습니다. 여행 온 지 이틀째 되는 날, 아이리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칠갑을 한 채 나타나면서 시청자들의 의혹과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조시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아이리스를 의자에 묶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거든요. 아무리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도 애인을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건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조슈의 행동이 적절하다는 게 드러납니다. 영화 포스터에 나온 이 장면은 조슈가 아이리스의 기능을 꺼놓은 순간입니다. 아이리스는 인간이 아니라 AI 기반의 고급 로봇인 동반자였던 겁니다. 기능이 멈추는 순간 눈동자가 배관이 되는 거죠. 아마 눈치 빠른 시청자는 배관과 제목을 결합시켜서 아이리스의 정체를 맞추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황당하게도 아이리스는 자신이 로봇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조시와의 만남과 기억, 사랑을 모두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억들은 제조사에서 판매를 앞두고 심어놓은 가짜입니다. 제조사의 러브링크를 통해 조시와 연결된 후 마트의 기억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녀가 내일 날씨를 자동으로 알고 있고 배우지도 않은 수십 가지 언어를 구사한다는 사실을 조슈가 알려주자 아이리스는 그제서야 로봇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사건에 대한 뜻밖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인간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도록 설계된 아이리스가 별장 주인 세르게이를 죽인 이유는 조슈의 사전 계략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조슈와 친구 캣은 금고에 보관된 세르게이의 돈을 훔치기 위해서 아이리스를 이용했던 거죠. 사전에 세르게이에게 아이리스를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언지를 준 후에 그 전에 아이리스의 소프트웨어 설정을 공격 최대치로 해놓았던 거죠. 세르게이가 살해될 때 자신들은 거실에 있었다는 게 증명됐으니 완전 범죄인 셈입니다. 계획된 범죄를 성공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조시는 아이리스의 자체 보호 기능과 공격성 설정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걸 잊어버립니다. 덕분에 조시와 캣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이리스는 탈출에 성공하죠. 아이리스는 조시의 핸드폰으로 40%로 설정됐던 지능을 100%로 올린 후 반격에 나섭니다. 핸드폰으로 눈 색깔, 목소리, 데이터 보관, 심지어 길찾기 등 컴패니언의 다양한 특성을 조절 가능하다는 게 흥미롭더군요. 아이리스를 잡기 위해서 조시와 엘리의 컴패니언인 패트릭이 수색에 나섭니다. 아이리스는 엘리에게 잡혀 몸싸움을 벌이다가 권총으로 엘리를 살해합니다. 조시는 엘리의 핸드폰으로 패트릭의 공격성을 100%로 높인 후에 아이리스 체포에 성공합니다. 패트릭이 죽인 보안관의 시선을 본 캣이 떠나겠다고 하자 조시는 패트릭에게 그녀를 막으라고 지시하는데 공격성을 최대치로 설정해 놓은 패트릭은 이 명령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캣을 찔러 죽입니다. 조시는 캣과 엘리, 세르게이의 죽음을 아이리스의 범죄로 돌리기 위해서 권총으로 자살하게 만듭니다. 이 장면 또한 영화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이리스는 예전의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정체성이 명확한 존재가 되거든요. 아이리스를 수거하기 위해 도착한 제조사 직원들에게 조시는 사건의 경위를 설명합니다. 패트릭이 보안관으로 변장해 있었으니 직원들이 조슈의 설명을 납득하기만 하면 완전 범죄로 끝날 가능성이 높았죠. 하지만 제조사 요원들의 설명을 듣던 조슈는 어쩔 수 없이 계획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시장에 출시된 모든 컴패니언들에게는 녹화 기능이 있고 이 녹화 기록 장치가
복부에 있기에 복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대로 직원을 보내면 사건의 진상이 알려질 것이 뻔하기에 조슈는 패트릭을 시켜서 두 사람을 살해하도록 합니다. 이때 동작을 멈췄던 아이리스가 차에서 정신을 차리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결말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를 쓴 느낌이긴 합니다. 인간의 뇌나 다름없는 CPU가 부서졌는데 다시 깨어났다는 설정이나 굳이 본부에서 진단을 할 로봇을 차량 장치에 연결시켜 놓는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아이리스는 직원을 죽이려는 패트릭에게 지금의 내 모습은 너의 진짜 모습이 아니며 조작된 것임을 알려줍니다. 감독은 이 장면에서 다시 AI 로봇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패트릭은 아이리스의 말을 듣고 엘리와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랑하던 엘리는 이미 죽었고 자신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좌절감에 패트릭은 자살하고 맙니다. 아이리스는 돈을 챙기기에 바쁜 조슈에게 권총을 겨냥합니다. 조슈는 총알이 없을 거라며 조롱하지만 총알이 그를 스쳐 지나가자 아주 기겁을 하죠. 이 장면 이후 두 인물의 대립 과정도 의미심장한데요. 아이리스는 조슈를 죽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리부트되면서 운영 시스템과 단절돼서 도덕적 제한은 없어진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슈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조슈는 이런 마음을 저버리고 애원하는 척 하다가 폭력을 휘둘러서 아이리스를 제압한 후 권총을 들이댑니다. 그제서야 조슈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확인한 아이리스는 기대감을 접고 와인 오프너로 조슈를 살해합니다. 인간을 보호하고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제한을 깨버린 이 행동은 컴패니언으로서의 삶을 끝내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아이리스는 샤워를 하면서 조슈가 태워서 망가진 오른손의 피부를 뜯어냅니다. 이 장면 역시 그녀가 컴패니언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살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그녀가 컴패니언으로서의 의식을 가졌다면 한시라도 빨리 망가진 피부를 재건하려고 해야 맞습니다. 주인에게 봉사해야 하는 임무가 최우선인 컴패니언으로서는 기능적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치명적인 결함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으니까요. 아이리스는 오히려 망가진 피부를 제거하고 보기에는 흉한 로봇 팔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자신이 인간을 위해서 더 이상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한 거죠. 아이리스는 세르게이의 돈을 챙겨서 자동차를 몰고 별장을 나섭니다. 도로 위에서 아이리스는 자신과 똑같은 모습을 한 채 주인과 함께 달리고 있는 또 다른 아이리스를 만납니다. 아이리스는 그녀를 향해서 흉측한 오른손을 들어서 장난스럽게 인사를 합니다. 또 다른 아이리스는 그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지만 아이리스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들을 추월하는 것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이 영화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혹은 명확한 자유의지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위한 경고와 깨달음의 각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 가능합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누군가 혹은 무엇을 위해 움직이는 컴패니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으로 섬기는 존재는 가족이나 자식이나 부모일 수도 있고 회사 혹은 일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무생물이라고 한다면 명예나 권력 혹은 돈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나라는 존재보다 앞설 수 없는 부차적인 것들일 뿐입니다. 조슈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아이리스가 인간이라고 착각하고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위해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과감하게 뜯어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대상은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욕망일 수도 있고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걱정하는 두려움일 수도 있으며 사랑과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욕심 채우기에 바쁜 가족일 수도 있을 겁니다. 로봇이나 AI를 소재로 한 영화는 아직까지는 인간과 로봇의 윤리적 갈등, 로봇의 일탈과 반란, 감정적 연결 등 좁은 범위의 비슷한 소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근미래의 로봇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봐도 좋겠습니다. 특히 아이작 아시모프가 자신의 소설 아이 로봇에서 제시한 로봇 3원칙이 어떤 계기로 깨지는 순간 일어날 수 있는 위협과 폭력은 영화를 포함한 모든 콘텐츠에서 가장 큰 관심의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대개는 그 결과가 터미네이터 시리즈처럼 종말론적인 참사로 나타나곤 하죠. AI가 지금의 속도로 발전하고 어느 순간 인간을 경쟁 상대로 깨닫는 날이 온다면 그런 일이 전혀 없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이외에도 AI 로봇의 일탈과 윤리적 딜레마를 다루는 영화로 아이로봇, 그녀, 엑스마키나, 메간 등이 있으니까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는 영화 팬들은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컴패니언은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후속작의 제작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만일에 후속작이 제작된다면 결말의 흐름과 연계해서 아이리스가 다른 컴패니언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신의 존재를 알고 추적하는 제작사와의 대립과 싸움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상을 해보면 꽤나 흥미로울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제작비가 되겠네요. 집안과 주변을 모델로 했던 이 영화와는 완전히 다른 스케일이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보면 후속작에 대한 기대는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AI와 로봇을 소재로 자유의지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 SF 영화 컴패니언에 대한 북마존 평점은 6.8점입니다.